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 3,300만 개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고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유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1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홍콩 당국은 사흘 동안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관련 책임자 11명을 체포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채 말없이 서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화창한 하늘 아래서 더 처참하게 보입니다. 주말에도 화재 원인 조사와 구조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燒焦咗嘅遺。 주말을 맞아 홍콩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이 두고 간 꽃다발 속엔 희생자를 애도하는 손편지도 여럿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 인간이 하는 일,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뼈 있는 말도 쓰여 있습니다. 看到这种情况也是就是感到非常的伤心，因为看到那么多人受伤，然后甚至失去了他们的家，可能重生或者在另一个世界可以开心活下去，不用再很痛苦的走。 홍콩 정부도 공식 애도 기간 사흘을 지정하고 관공서에 조기를 걸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겐 20만 홍콩 달러, 3,700만 원 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마카오 정부도 56억 원에 달하는 구호 재건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화재 관련자 10여 명을 체포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도 관련 행사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를 극복한 건 시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역시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을 맞아 관련 일정과 메시지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의 계엄 1년 행사를 따로 기획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극복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으로 지금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계엄 극복의 주역은 시민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일 이 대통령은 여러 방법을 통해 계엄 1년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기치로 통합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내란 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또는 쉽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이와 별도로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안내로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운동장과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깼던 본청 구역 등
계엄 당시 주요 공간을 탐방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국민적 저항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정부인 만큼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이에 대한 감사와 통합의 내용 또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12.3 비상계엄 1년인데요.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숨가쁜 1년을 보냈습니다. 정광석화 폭풍 개혁도 눈에 띄는데 다만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면서 중도 민심을 잃는 건 아닌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계엄 선포 넉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조기 대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 세 번째 도전에서 결실을 본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천명했습니다.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거대 집권 여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민주당도 내란 청산을 기치로 각종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직을 당심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가 이어받으면서 민주당은 선명한 노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확정한 뒤에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조희대 사법부로 영점을 조정해 사법개혁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 속에도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도 거듭 못 박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는 대야 공세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름은 3살이 될 수 없으니 짜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진보 진영 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호평받고 있지만 거칠다는 지적은 물론 대통령의 행보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당내 엇박자가 불거지고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대통령실에 공개 경고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강성 당심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과 개혁에 집중한 민주당이지만 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계속 내란 청산만 외쳐야 할지 고민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경 일변도가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경우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속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고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놓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국면, 국민의힘의 첫 고육지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였습니다.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장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조기 퇴진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우리 손으로라도 끌어내리자고 탄핵 찬성을 제안했는데 곧바로 당내 역풍을 맞아 사퇴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당 지도부의 대국민 공식 사과가 나온 건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구두가 아닌 서면이었고 38일이 지나고 난 뒤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 가서야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165일 만, 파면 43일 만에 사실상 뒷북 탈당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앞세운 대선은 패배로 끝났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계파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과 쇄신을 외쳤지만 전당대회에선 또다시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을 등에 업은 당권 주자들이 득세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엄 이후 네 번째로 당을 이끌게 된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갖고 계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밝혔지만 공식 사과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부터 꽉 잡은 뒤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세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큰 이유인데 당 내에선 사과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계엄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관계 설정은 당의 전략이라 치더라도 계엄에 대한 사과만큼은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동안 헌재의 파면 결정과 법원의 재구속까지 겪으면서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씻기 힘든 오명을 헌정사에 남겼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온 윤 전 대통령. 그러나 특검이 출범하면서 지난 7월 124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이후 특검 소환은 물론이고 내란 혐의 재판도 보이콧하더니 갑자기 지난 9월 법정에 섰습니다.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평도 안 되는 독방 생존이 어렵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기각된 이후 다시 구치소를 나서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부터 직접 변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국군 통수권자가 삼성 장군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차장과의 대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 재판에서 특검 측이 배우자 김건희 씨를 언급할 때 여사 호칭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수뇌부 여럿이 구속됐고 전 총리와 장관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는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이를 강조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해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주민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 9년에 걸쳐 발전소를 지은 주민들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지켜 세우며 강원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도전을 이기며 전편의 역사를 창조한 강원도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한다면 기어이 해내고야만은 강인한 기질과 본때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라고 불러주시며 북한 내부 매체 노동신문도 같은 날 기사를 통해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이 자력 자강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시켰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강원도 정신은 지난 2016년부터 등장한 선전 9호로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주민 자체 힘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고 나선 건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 생활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건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앙당국의 지원 없이 지방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이제 자력경쟁의 또 다른 구호인데 이 대중동원이 이제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무리를 앞두고 주민들을 더욱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며 자력 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주고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을 마른 수건 짜듯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북한이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에서는 또 어떤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부터 겨울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뀐 걸 알리기라도 하듯 이번 주 중반 강추위가 예고됐는데요. 매서운 찬바람을 동반한 동장군이 몰려오면서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고 서해안에는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예고된 이번 겨울.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화한 늦가을의 주말이 끝나자마자 12월 첫 주부터 매서운 겨울로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한기가 내려와 지상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에는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 종일 심한 추위가 우려됩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공기가 3일, 4일 사이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지상 기온도 평년 대비 2에서 6도가량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해안가에는 강풍이, 해상에는 풍랑이 강해지겠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는 한나흘 정도 영향을 주다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추위가 오래가진 않지만 기온 변동폭이 커 체감 추위가 클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3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엇갈린 1, 2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회 재판부는 3년을 끌어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만 현대제철과 파견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 신분이라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7개 업무 중 4개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566명의 경우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중장비 운용, 정비, 폐수 처리 등 3개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은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협력업체 모두 현대제철의 지시와 관리, 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전히 저희의 사용자는 현대제철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무려 13년이 걸렸는데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대부분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심리가 미진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8명의 정규직 신분이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진제철소 관련 소송 역시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엇갈린 1, 2심 소송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누리호를 안정적으로 성공시킨 우리나라의 다음 목표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가 2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을 변경하려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3년 전. 누리호와 같은 캐로신 연료를 사용하지만 일단의 누리호보다 큰 100톤 엔진 5개를 연결하는 중대형 발사체로 핵심은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입니다. 중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위성을 저궤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지구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위성을 보내고 나아가 달까지 가려면 이보다 훨씬 센 추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 메탄 연료를 이용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는 대세가 됐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올 초 연료를 캐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고 1단 엔진도 80톤급 9기로 추력을 확 키운 대대적인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뛴 급격한 전환이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우주청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캐로진과 메탄이 큰 차이가 있느냐? 선진국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리호에 개발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엔진도 75톤을 개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캐로진을 바로 메탄화 시켜가지고 80톤 엔진을 개발하면은 결국 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멈췄고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추진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까지 불발되면서 300여 개 우주 기업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재사용으로 가는 거, 메탄으로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이어져서 사업이 돼서 그래서 일감이 쭉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이 사업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 개발의 큰 그림인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우주청 변경안인 메탄 재사용 발사체로 수정된 가운데 사업 변경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아리랑과 천리안 등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위성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우주기술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은 위성들도 추가되면서 우리 우주기술 발전에도 큰 도약이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의 역사, 그 중심에는 아리랑 위성이 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55cm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도시 열섬과 산불,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관측하며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에 활용됐습니다.
아리랑 5호는 구름이나 밤의 영향을 받지 않는 SAR 레이더를 통해 태풍 속 바다나 야간 산사태 지역까지 24시간 관측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천리안 2A와 천리안 2B도 우리에게 익숙한 위성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구름과 대기 흐름을 10분 간격으로 추적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찰 위성 5기 체계가 완성돼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밤낮 날씨에 상관없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군사시설을 관측하며 도발 징후를 탐지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을 비롯한 13개의 위성이 추가되면서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은 물론 신약 개발과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까지 우리 우주 기술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우주 기업이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우주 발사 서비스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성을 운용하게 되면서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건지 궁금하지만 직접 병원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최근 집에서 익숙한 전자기기를 통해 신체 신호들을 파악하고 뇌출혈과 같은 질환의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한 여성이 태블릿 PC 앞에서 AI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장 카메라에 찍힌 것만으로 심박수를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도 재봅니다. 심박수 체크를 위해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줘. 움직임이 없는 편안한 자세로 카메라를 바라봐 주세요. 말이 어눌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인공지능이 알아서 관련 검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읽어보세요.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을 받았다.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뇌졸중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한번 걸렸던 분들은 본인이 발음 이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좋아진 것인지 나빠지신 것인지 좀 평가가 좀 어렵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자신이 편한 공간에서 익숙한 기기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별다른 수고 없이 몇 분이면 결과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기 부담스러운 고령층에게는 더 유용한 부분입니다. 뇌졸중 진단을 시작으로 다른 질병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의료 정보를 통합해서 환자들이 이제 본인의 건강을 직접 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정부가 의료기기에 대해 세우고 있는 엄격한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보일 수 있는 거짓말,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은 현재 300여 회 반복 평가를 했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환자 사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진은 지금의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 추천 등 기능을 더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인공지능이 나만의 기초 의료기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고립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위험군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2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선불폰 사면은 10,000원이 남습니다. 전화하는 데는 없고 받는 데만 있으니까.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살다 발견되는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3,200명대에서 지난해 3,900명대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남성 고독사 사망자 비율이 81%가 넘어 여성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나이대로는 5, 60대가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건 고독사 사망자의 고립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사망자를 발견한 비율은
2020년 49.3%에서 지난해 33.7%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견이 늦어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부패한 경우도 전체 고독사의 3% 가까이 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대면 관계 질 약화, 배달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을 단절과 고립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해 고독사 역시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처음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달 전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기간 음지에 머물러야 했던 문신 시술이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실제 법 시행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문신사들은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를 열며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과 같은 판례는 33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을 연명했습니다. 문신이라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혹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상식적인 판례가 옳지 않음에 공감하여 문신 시술의 합법적인 주체를 의료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신사들의 목소리는 지난 9월에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을 합법화하고 국가면허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문신사법은 2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도화라는 큰 전환점을 맞은 업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열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박람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서화 문신, 이른바 타투 작업들. 21년간 한 길을 걸어온 문신사에게는 더없이 뜻깊은 순간입니다. 타투가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타투라는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새로 예술로 인정받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의 또 다른 축, 미용 문신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전시된 화려한 색상의 염료와 신종 기기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발길도 멈춰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합법화를 계기로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등 직업적인 의무도 제도화된 만큼 바람직한 작업 환경을 가상으로 꾸려 공유하고 현직 의사의 교육도 받으며 산업의 표준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90에서 99%까지 제거하는 게 소독의 목표고요. 멸균은 완전히 멸종시키는 거예요. 음지에서 서로 교류할 기회가 적던 서화, 미용 문신사들은 물론 합법화를 두고 일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던 의료계 인사까지 한데 모인 박람회. 문신 산업이 K컬처의 한 갈래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3년 동안 저희가 음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보급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문신사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온전한 직업인으로서 펼쳐나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제주 감귤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선명한 주황빛 감귤이 나무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대째 감귤 농장을 이어온 부자. 수확 시기를 맞아 제철 황금향 따기에 분주합니다. 이런 거는 가정용으로는 딱 먹기는 좋긴 해요. 그런데 선물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작다고 해서 풍성하지가 않아서. 크기별로 선별된 감귤 일부는 착즙 형태로 보관됩니다. 한꺼번에 수확되는 감귤을 모두 판매하기는 어렵다 보니 맛이 가장 좋은 시기에 바로 착즙해 주스로 만들어 얼려두는 방식입니다. 단맛이나 신맛 같은 감귤별 특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원하는 맛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리터 주스 한 통을 만드는 데는 신선한 감귤 25kg, 약 500개가 들어갑니다. 품종마다 맛과 향이 달라 직접 맛보려는 방문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귤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도 몰랐고요. 저 취향대로 제가 평소에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취향별로 고를 수 있게. 겨울철에 집중된 소비 구조 등으로 신선한 상태로만 유통하기엔 한계가 있는 감귤. 신선한 감귤을 착즙 형태로 남겨두면 판매 부담도 덜고 연중 활용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요가 다 안 될 경우에 산지에서 폐기금을 줄 정도로 정말 폐기가 많이 되는 과일이기도 하거든요. 수매를 해서 저장성이 좋은 그런 가공식품으로 연결되면은 제주 특산물인 감귤을 활용해서 1차 농산물의 거래와 더불어서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랑 판로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철에 몰리는 감귤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찾는 과정에서 착즙 가공과 체험형 소비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학생들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려는 시도가 학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교육 방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난감 말에 전선을 연결하자 LED 조명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저항의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준비한 학습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과학 탐구 프로그램도 소개됐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탐구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단계마다 AI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과학 탐구에 AI 도움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한 교사들이 직접 설계하고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개발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AI를 활용한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디지털 창의 융합교육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일선 학교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창의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교육기기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앞장서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그런 이제 빠르게 발달되어 가는 것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람회를 준비한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창의 융합 교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또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과 AI 인재를 키워낼 교육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AI와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또 AI에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살릴 것인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이번 박람회가 AI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나 전철이 없어 교통 불편 도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울산시가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교통복지 혜택도 늘리는 등 교통정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하철이나 전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울산시.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꼽힙니다. 울산시가 시민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먼저 무료 시내버스 탑승 나이를 70살로 낮추고 병원을 오갈 때 사용하는 택시 이용권도 8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말이 될 도심철도망도 조정합니다. 노면전차 2호선을 도시 남쪽과 북쪽으로 연장하고 3호선과 4호선도 추진합니다.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을 선정해가지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에타라든지 그런 걸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부산과 경남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광역철도망도 확충합니다. 내년 9월까지 동해선 전철을 북울산역까지 연장하고 부산과 양산을 연결할 광역철도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남 양산과 김해, 창원을 잇는 광역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확정해 동남권 전체를 연결하고 통합 환승제 도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에서 출발하는 청량리행 KTX 이음열차를 하루 18번으로 늘리고 강릉행 동해선도 고속열차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을 향해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소셜미디어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대법관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도한다고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영공을 사실상 비행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소셜미디어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 매매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적었습니다. 노래 한 소절만으로 도대체 누구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가수 흔치 않은데요. 리메이크한 노래로 올해 가장 뜨거운 신인이 된 조재즈가 그런 가수 중 한 명입니다.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유머 DNA까지 장착한 늦가기 신인 가수 조재즈.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명이었던 조재즈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이 노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데뷔 5개월 만에 공중파 노래 무대 왕중왕전 왕좌에 오르더니 지난 10월엔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에서 대중가수 부분 대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가수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진짜 꿈같이 뭔가 지나온 것 같고 이제 가수가 됐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실감이 네네 이제 조금 실감이 나요. 어릴 때부터 노래가 좋았지만 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잡지 속 패션쇼 사진에 매료돼 패션 디자인 학과를 선택했고 유학 계획까지 세우며 열정을 불태웠지만 예상치 못한 사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20대 후반. 세상이 약간 무너진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뭔가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이번엔 공간 디자인을 했지만 노래에 대한 목마름은 늘 가슴 한편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다 음악적 갈증을 풀어줄 공간 하나를 만들었고 이후 엮일 것 같지 않은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그 합판으로 그냥 바 만들어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야 거기서부터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을 여기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갔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내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또 가수도 됐고 나한테 너무너무 크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네, 감사한 공간이고.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내 사랑. 이곳에서 인연을 맺은 아내는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이자 든든한 친구입니다. 평생 웃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웃고 막 이렇게 아이처럼 막 이렇게 재밌어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힘이라서. 타고난 유머 감각은 스타 조재즈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얼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포청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달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요. 내 노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이 배가 아닌가라는. 한남동 최수종이라는 제 입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신인 개그맨으로 오해받은 해프닝도 있었고 신인 개그맨 조재즈 뭐 차트 1위 뭐 이런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정정 그 보도를 냈는데 그런 비하인드도 있고 실제로 개그맨인 줄 알고. 네네 노래 잘하는 개그맨. 팬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망가짐도 즐겁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일 많이 나온 게 홍유나 징기스칸이거든요. 저는 너무 그게 또 뭔가 좋았어요. 사실 징기스칸도 되게 멋있는 또 사람이고 그리고 홍유나님은 제가 원체 좋아했거든요. 예,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로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최백호를 꼽았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확 올라오는데 그분 목소리 들으면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뭔가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딱 한 명만 뽑으라면 최백호 씨.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냐는 질문엔 이 노래를 들려줬고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네, 사실 그 노래 덕분에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노래가 저를 일으켜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 내한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테디 스윈스 노래 커버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테드 스윈스 막 이런 댓글들 달아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너무 좋아하던 가수이기도 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공연 소식이 알려져서 콘서트 무조건 보러 가야지 했는데 먼저 이렇게 혹시 커버 영상 올려줄 수 있냐고 오셨길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필모를 쌓아가는 부록의 괴물 신인.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근사함이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조재재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막바지 늦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8도로 큰 추위였고요. 낮에는 15도, 그리고 광주는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상 4.9도, 청주 6.5도, 대구가 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와 세종, 대전이 17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